하트하트에서 버블버블로 바꿨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 내가 다 버블이다. 예.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에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왜 버블이라고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 버블이 예. 그냥 제가 목소리가 약간 같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단순 거품이 아니라 예. 우아하게 목욕할 때 쓰는 예. 그런 버블로 지금 포장하고 계십니까? 판명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왜 버블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인지도만큼 많이 알려진 만큼 지지자가 없더라. 야, 언론에 자꾸 거론되면 지지자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전혀 아니더라. 예, 하태경 TV 10,000명도 안 되더라. 10,000명 채고 왜 이렇게 힘드냐. 예. 그런데 그 말 하고 나서 15,000명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이 동정표가 무서운 겁니다. 동정도 있고 예. 또 이제 물론 한 그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 김어준 공장장 팬들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근데 하태경만을 바라보고 이 구독한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20, 30대 친구들이 하태는 좀 말이 되네. 통하네. 아니면 적어도 이제 자기들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네. 네. 제가 이제 노력하는 꼰대로. 노력하는 꼰대로. 그러면서 지난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내가 정치를 헛했다. 아, 정말요. 최근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기성 미디어만을 향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내 유권자가 어디인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네이버 검색보다도 예. 커뮤니티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많이들 보죠. 예. 예. 근데 커뮤니티를 쭉 모아놓고 예. 한 번에 검색하는 게 있어요. 이슈 링크라고. 아, 본인 이름을 쳐보는 그걸 더 많이 해봐요. 어떤 평가가 있는지. 실제 일반인들의 평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거. 20대, 20, 30대 예. 친구들의 평이 어떤지. 자, 그러면서 한 번 또 사고를 예, 우리 예기치 못한, 의도치 않은 휴대폰을 병사 일가 후에도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자. 아니, 그러면은 밤새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날밤새게 되고 당나라 군대 된다고 했다가 바로 사과하셨죠. 왜 사과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이제 20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지역구에 20대 친구가 후원금 3만 원을 보내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 들어준 정신이 처음이다. 네. 그 친구가 제 이제 휴대폰 밤새 게임한다 하니까 바로 항의 문자 와가지고 어머님 실망했다. 어머님 사무실 앞에서 내가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1인 시위라도.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를 신뢰해 주셨으니까 3만 원 냈는데. 후원까지 냈는데 없는 돈에. 바로 또 실망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지 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죠. 그거 전에 이제 정서적으로 20대 친구들을 너무 어리게 보고 너무 나약하게 보고 이런 꼰대 정서가 나한테 있구나.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 생각해 보면 20대 친구들이 안보도 튼튼하게 지키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 항상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엄마 내 마음도 몰라 해서 틀어지는데 휴대폰 군인들에게 좋다고 해서 밤새 게임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에 대한 이제. 그렇지. 긍부정이 같이 있는데 휴대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긍정적인 면을 일단 알려주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 뭐 보안 유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통제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일단 얘들은 잡아야 돼. 이런 꼰대 마인드가 나한테 있구나. 군인들은 휴대폰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런 거지. 처음 느낌. 그러면은 이제 미군도 당나라 부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휴대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어쨌든 20대들이 자립적이고 우리 때보다도 훨씬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그 자율성을 어떻게 안보와 연결시키려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나한테도 없었다. 그러니까 20대가 가진 자율성을 군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통제할 것인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잡자. 통제 일변도에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또 마침 그 국방부에서는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실제 게임으로 날밤 샐 수 없다는 또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되셨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국방부를 제가 요즘 잘 못 믿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쓴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방부에 대한 공격이 더 가까운 거네요. 그것도 일부 있었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저는 이제 국방부는 가장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뒤늦게 따라가야 된다. 통일 외교부는 좀 앞서 나가더라도. 근데 국방부가 먼저 뭐 천안함 묻고 가자라든지 북한 주적도 비핵화 된 다음에 빼면 돼요.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국방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이 있었는데. 불신도 물론 있었지. 그거하고 이거 겹쳐지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나와서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라고 선언해놓고. 바로. 제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 이렇게 처절하게 반성을 하십니까? 나 굉장히 깊게 반성했어요. 하태경 TV 구독자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자세가 남을 비판하는 자세에 있다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하니까 나 자신도 굉장히 절박해지고 그들 목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정말 깊이 소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언론이 기사를 받아주고 내가 입장이 선명하게 쓸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전에는 견제지. 누구 잘못하는 거를 국회가 할 일은 여당 견제다. 여당이 잘못하는 거를 딱딱 견제해주고 비판해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좌우 다지만. 그래서 좌우 극단에서 잘못하는 것을 계속 때려주는 게 내 역할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제가 대변했던 국민은 추상적인 국민이고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이거 굉장히 철학적 각성에 가까운데요. 한 번 더 전향한 것 같아요. 제2의 전향. 그게 하태경 TV 구독자가 갑자기 15,000명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태경 TV에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추상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블로프의 개 같은 면이 있죠. 구체적인 대상을 대변해야 된다. 무조건 정부 여당 나오면 일단 어디서 비판해야 될지 찾아내서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공격하는 게 있고 그럼 또 언론이 그걸 실어주고 이런 문법이 쭉 존재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20대를 대변한다고 해놓고 20대의 마음을 몰랐구나. 연구를 안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론이 실어주는 게 일종의 좀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언론이 자꾸 실어주니까 거기 또 이제 국민들하고 알려주고 소통도 되고 내 PR도 되고 하니까 그 취향에 맞게. 근데 20, 30대는 언론하고 완전히 별도의 세계, 언론에 안 알려지더라도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통 세계가 있죠. 있었어요. 조회수나 댓글 수가 네이버 조회수나 댓글 수랑 맞먹어요.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일간지 기자들이 쓴 기사를 읽은 사람보다 그 일간지 기사에 대한 자기들 논평이 만약에 그 세대에게 혹은 뭐 일반 유저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그게 훨씬 더 조회수가 높고 그 의견이 여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정치인들은 저도 정치인들하고 오래 만나봅니다만 특히 보좌관들이 이제 필터링하고 보고하는 자료에 익숙하고 보좌관들 기본적으로는 기성 미디어 중심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 여론과 유리된 측면에 반응할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 여의도에서. 많죠. 그래서 보좌관 없는 떨어진 그 사람들이 훨씬 여론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20, 30대 여론은 참 알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번에 제가 그래서 진짜 반성한다. 그리고 나도 꼰대 맞더라. 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꼰대 맞고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아빠 시대가 바뀌었는데 휴대폰 쓰는 건 일단 기본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리스크를 통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아빠 시대처럼 생각을 하냐. 무조건 쓰지 못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휴대폰 어릴 때 안 썼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필수품이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휴대폰이 그거 있어요. 보면서 자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고. 나랑 한 몸인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 성장하고 나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공기처럼 항상.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세대가 다르면 확실히 이해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나도 꼰대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노력하겠다. 전공은 물리학이셨죠. 공부는 잘 못했죠. 학점은 별로 안 줬어요. 물리학으로부터 배운 바는 공장장도 공대 아니에요? 서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각성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관계 오인을 떠나서 요 본질에 대해서 내가 잘 파가지 못했다고 사과하신 거고. 아마 제 걱정은 또 다시 내가 꼰대라는 거를 반성해야 될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자주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김일성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민트색으로 상반기.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어지면 어떻게든지 제가 그걸 물어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못하더라도. 저도 김정은 위원장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니, 국회에 오면 직접 만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제가 물어보기엔 좀 민망하고. 그때 또 초대형 사과가 있지 않겠는가. 염색과 함께. 사과는 염색으로. 그리고 그래서 20, 30대를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워마드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이것도 내일 합니다. 현실 정치인으로 이 이슈에 들어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재미난 게 이제 민주당은 확실히 친워마드적인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 토론을 했어요. 했는데 일베를 그렇게 폐쇄하자고 까던 민주당 쪽 분위기가 워마드를 까는 하태경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그 토론을 안 가봤는데 워마드가 문제가 있긴 있다.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여성운동 일반으로 비판이 확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그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워마드를 까는 것 자체가 혐오 정치하는 거다. 그냥 찾아보세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 민주당 토론회 왔던 쪽 패널인데. 패널인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전문가가 있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제가 여가부를. 그분이 민주당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가부 와서 발표를 좀 해달라. 여가부 입장에서는 워마드가 성역 같아요.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 일베 토론회 한다 그러면 왔을 거야 아마. 그것도 여가부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여하간 지금 꼭 불러보세요. 진선미 장관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나와서 얘기하신 적이 있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워마드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양쪽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연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피해자 한 분이 옵니다. 워마드 피해자. 그래서 자기 음란물도 있고 살해 협박도 받고 이런 분이 한번 와서. 워마드 문제 많죠.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얼굴 가리막 해가지고 하고. 생중계 합니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태경 TV에서. 적어도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적어도 페북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워마드 회원 한 분이 오겠대요. 양쪽 입장은 들어봐야 되니까. 워마드 회원 한 분이 오는데 이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트랜스젠더래요. 아, 그래요? 본인 소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워마드 회원이자 트랜스젠더. 너무 많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토론회가 있으면 핵심적인 멘트 있으면 따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희가 틀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태경 TV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방향을 좀 정치인 하태경도 내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딘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 완전히 요즘 가슴이 벅찹니다. 새로운 정치적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어떤 꿈입니까? 사실 청년들이 이중적 억압을 받거든요. 이 취지가 안 돼서 경제적 억압 받지. 또 자기 선배들이 누리던 남녀 차별의 짐을 자기들까지 져야 하는 사회적 억압까지 같이 받고 있거든요. 아이템을 확실히 잡으셨네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하태경 TV에서 그건 본격적으로 계속 다루실 것 같고. 최근의 이슈 중에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입장은 이미 나왔는데 당 입장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 같아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공사 구분을 못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부동산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규제 풀려고 아파트 한 대가 아니고 몇 채 샀어. 그리고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놓고 제가 그 지역의 부동산 지역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건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가 있는데 내가 거기 집 사놓고 그린벨트 풀라. 그거는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기 권력을 또 이용해서 집이나 그런 정책을 바꿨다면 더더군다나. 근데 손혜원 의원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머릿속에 네. 이런 것 같아요. 목포를 발전시켜야 돼요. 네. 그럼 누구나 많이 투자를 해야 돼. 네. 그럼 나도 투자하고 정부도 규제 해제하고 지원하고 하면 빨리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면 괜찮지. 사적인. 누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니까 일반인들은. 근데 정치인들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랬어야 돼. 손혜원이 목포를 공인으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문화재 지정을 하고 등록이라고 합니다. 두 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에 돈을 태워야 되죠. 주민들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고 나갔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박수 받을 건데 뭐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다 뭐 사놓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 거리로 등록하려고 계속 목소리 높이고.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 교육부터 해야 돼요. 손혜원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제는 또 우상호 의원이 전혀 다른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야당은 야당의 시각을 그냥 듣기로 하고요. 요건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내일 또 그 박지원 의원한테도 들을 테니까. 박지원 의원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문체위 의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는데 문체위 의원들 초반에는 손혜원 의원을 좀 이해하는 입장이었대요. 근데 문체위 의원들은 한 채로 알고 있더라고. 한 채.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가서 목포에 살겠다. 자기 살집 마련하는 건 정도니까. 근데 지금 다들 돌아섰어요. 뭐 거의 30채 가까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이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목포 MBC가 이 사안에 대한 보도가 많아요. 거기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지 방송사니까 커버를 많이 하던데 거기 보면 몇 차 하는 것도 그 숫자가 가지는 임팩트만큼 사실은 아니더라 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통으로 한 채다? 네. 그러니까. 살집이 아니잖아요. 박물관을 하겠다는 거죠. 한 건물 안에서 지번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몇 채 하는데. 언론에 9채, 10채 나올 때 자기가 다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그 9채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채 아니야, 통으로. 사실상 통으로 하나의 부지인 거죠. 하나의 부지를 박물관을 마련했는데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하나는 2평이고 3평인데 한 건물에 지번이 계속 바뀌더라. 그러면 자기가 쓸 거잖아요. 근데 박물관을 쓴다는 거죠. 박물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다른 얘기도 했잖아. 조카가 나중에 힘든데. 조카는 별거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숫자가 그렇더라도 박물관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알겠고요. 예. 그런 시각도 존재하니까요. 부패방지법도 위반 소지가 있어요. 여기가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수사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했느냐. 그렇죠. 예. 자, 요 사안은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손혜원 의원의 입장과 또 SBS 입장이 다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이 영남으로 갔습니다. 예. 여전히 그 의원님도 황교안 전 총리가 우세할 거라고 당대표 선거에서는 보시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좀 운이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친박이 깝니다. 그게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친박 이미지를 떨궈내기 위해서 친박의 전략이 아니고 친박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총리는 정치적 친박은 아니잖아요. 출신이.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대통령 대행을 했고 그때 법무부 장관 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라고 이제 친박 쪽에서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친박 이미지가 씌워진 건데 그만큼 대통령한테 충성을 과거의 친박처럼 충성한 건 아니고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가짜인데 가짜 친박인데 부족하다. 네. 그런데 이제 친박 쪽 지지는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또 잘 못했대요.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코어 친박들은 황정총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과거에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거 같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강해요. 그렇군요. 강하고 그래서 친박 쪽에서 황교안 총리가 박 전 대통령한테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폭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친박 편은 일부 떨어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세 중에 코어 중에 보면 태극기 부대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이라든가 이런 층도 있긴 있는데 그 층이 좀 흩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근데 황 지지 세력 중에서는 공안 이미지, 강한 정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풀어졌다.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친박과 싸우면서 친박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게 좋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일리는 그래서 황 총리한테 내가 뭐 좋은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이제 친박과 이렇게 된 이상 친박과 화끈하게 싸워라. 오히려. 그럼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훨씬 좋다. 그렇게까지 화끈하게 싸우면 표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화끈하게 싸울까 싶어요. 다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누가 싸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표가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로 흔히 하는 말로 아싸라게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아닌 게 과거의 행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조용조용히 이렇게 사고 일으키지 않고. 그렇죠. 좋은 참모가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왜냐하면 대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저도 그게 당장은 몰라도 설사 당대표가 떨어져도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보는데.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 싶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자, 정치적으로 최근에 각성하고 있는